녹화 버튼에 빨간 불이 켜졌어요. 정숙희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가 내 아기를 빼앗아갔어요. 25년 동안 5살처럼 살아온 사람이 내뱉은 문장치고는 너무나 또렷했어요. 방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녹화 버튼을 누르고 있던 오태평의 손이 덜덜 떨렸고 강백호는 숨을 멈춘 채 정숙희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강백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여자가 누구예요? 이름을 기억하세요? 정숙희의 눈동자에 선명한 빛이 돌아왔어요. 흐릿하고 불안하게 흔들리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사법시험 1차에 합격했던 영민하고 지성적이던 여자의 눈이었어요. 정숙희는 카메라를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최화영. 별장에서 내 아기를 빼앗아간 여자는 최화영이야. 오장미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질 만큼 힘을 준 손이었습니다. 눈에는 25년의 세월을 관통하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서려 있었어요. 오장미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엄마의 이 목소리가 증거예요. 최화영, 이제 끝이에요. 5살로 퇴행한 어머니가 어떻게 25년 만에 범인의 이름을 기억해낸 걸까요? 그리고 이 기적 같은 증언이 완성되기까지 최화영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숙희의 입을 틀어막으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느 평범한 아침 반찬가게 부엌에 끓는 냄비 앞에서 시작됐어요. 반찬가게에서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숙희는 잡채용 당면을 삶고 있었고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부엌 창문을 하얗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오태평은 도시락 용기 위에 스티커를 붙이며 포장 작업에 한창이었고 연보라는 정숙희 옆 낮은 의자에 앉아 당근을 깎는 신용을 하며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연보라가 당근을 흔들며 말했어요. 할머니, 보라가 이거 다 깎았어. 칭찬해줘. 정숙희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라? 잘했어? 예쁘다 예뻐. 오태평이 스티커를 붙이다 말고 소리쳤어요. 보라야, 할머니 옆에서 칼 갖고 놀면 안 돼. 연보라가 입을 삐죽이며 항의했습니다. 삼촌이 더 위험해. 어제 도시락 뚜껑 날렸잖아. 오태평이 머리를 극적이며 투덜거렸어요. 아, 그건 바람이 불어서 그랬어.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도시락 주문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반찬 가게는 활기를 되찾고 있었어요. 정숙희가 국자로 당면을 저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연보라가 할머니 노래 좋다며 박수를 치자 정숙희는 더 크게 흥얼거렸어요. 오태평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장미가 없는 빈자리를 또 한 번 실감했습니다. 지금은 마대창 저택에서 마서린의 탈을 쓰고 최화영과 매일 밤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어요. 정숙희가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국자를 잡은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눈동자가 한 곳을 응시한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콧노래도 끊겼습니다. 끓고 있던 냄비에서 당면이 넘쳐 흘렀지만 정숙희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연보라가 불안한 얼굴로 정숙희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왜 그래? 정숙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동자만 허공의 한 점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정숙희의 시선을 붙잡아 끌고 간 것처럼 온몸이 굳어 있었어요. 국자가 정숙희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부엌에 울렸어요. 오태평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갔습니다. 엄마, 엄마, 어디 아파? 오태평이 정숙희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정숙희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에 떠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머릿속에서 폭발하듯 밀려오는 것처럼 온몸이 진동하고 있었어요. 오태평은 이런 정숙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공포가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이 정숙희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정숙희의 입술이 떨리며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처럼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오태평이 귀를 가까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정숙희의 입에서 25년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또렷한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정숙희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그 말은 한 글자 한 글자가 선명했어요. 장미가 위험해. 그 여자가 또 장미를 해치려 해. 오태평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25년간 뽀뽀해줘. 배고파. 장미 어디 갔어? 보라. 예뻐 같은 짧은 단어와 유아적 문장만 반복하던 정숙희의 입에서 완전한 문장이 흘러나온 거예요. 오태평의 등줄기를 찬물이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태평이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지금 뭐라고 했어? 그 여자가 누군데? 정숙희는 대답 대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고 양손으로 머리를 움켜쥐었어요. 무언가가 정숙희의 머릿속에서 거칠게 밀려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희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단어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별장. 어두운 방이야. 비가 와. 아기가 울어. 누가 뛰어와. 오태숙이 울음소리를 듣고 부엌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연보라를 안아올리며 다급하게 물었어요. 뭔 일이야? 엄마 왜 이래? 오태평이 손을 들어 오태숙을 제지했습니다. 누나 조용히 해. 엄마가 뭔가 기억하고 있어. 정숙희의 입에서 파편적인 단어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어요. 별장, 빗소리, 아기 울음소리. 그리고 자신을 쫓아오는 남자의 얼굴을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운 남자야. 눈이 무서워. 칼 같은 눈이야. 나한테 뛰어와. 오태평은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칼 같은 눈. 이강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5년 전 정숙희를 쫓아왔던 남자 최화영의 충견 이강혁을 정숙희가 기억하고 있는 거였어요. 정숙희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눈동자가 부엌 천장을 향해 있었지만 천장을 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25년 전 별장의 천장을, 빗물이 새던 어두운 방의 천장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희의 입술이 다시 움직였어요. 아기 2명이야. 2명. 하나를 가져갔어. 내 아기를 가져갔어. 오태평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정숙희가 쌍둥이 출산의 기억을, 최화영이 마서린을 빼앗아갔던 그 끔찍한 밤의 기억을 되살리고 있었어요. 오태평이 정숙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괜찮아. 여기는 안전해. 정숙희는 오태평의 손을 움켜쥐었어요. 힘이 놀라울 만큼 강했습니다. 5살 아이의 악력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간절히 전달하려는 사람의 힘이었습니다. 정숙희가 오태평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오태평은 그 눈에서 25년간 본 적 없는 빛을 발견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눈이 아닌 어머니의 눈이었어요. 장미 지켜줘. 제발. 오태평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누르는 번호는 119가 아니었어요. 강백호에게 전화를 거는 오태평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백호는 전화를 받자마자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라고 지시했어요. 신경과 전문의한테 봐야 해요. 내가 병원에 연락해 놓을게요. 오태평이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야, 근데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엄마가 별장 이야기를 해. 25년 전 일을 기억하는 것 같아. 강백호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어요. 어머니가 직접 문장으로요? 오태평이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완전한 문장이야. 아기 2명이라고 했어. 하나를 가져갔다고. 무서운 남자가 쫓아왔다고. 강백호는 잠시 침묵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강백호가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백호가 신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절대 자극 주지 말고 어머니가 하는 말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두세요. 녹음할 수 있으면 녹음하고요. 병원에 도착하자 강백호가 이미 와 있었어요. 신경과 전문의에게 미리 연락해둔 상태였고 접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진료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신경과 전문의가 정숙희에 대한 정밀 검사를 마치고 나왔어요. 오태평과 오태숙, 강백호가 진료실 앞에 모였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극도의 심리적 자극이 퇴행된 뇌 기능을 일시적으로 회복시킨 사례로 보입니다. 25년간 억눌려 있던 기억이 특정한 트리거에 의해 표면으로 올라온 겁니다. 오태평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의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습니다. 양날의 칼입니다. 기억이 돌아오는 건 긍정적이지만 이 회복이 영구적인지 일시적인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강백호는 마음속으로 계산했어요. 정숙희의 기억이 돌아오면 최화영의 25년 범죄를 증언할 수 있는 살아있는 증인이 탄생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최화영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정숙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 분명했어요. 강백호가 오태평에게 말했습니다. 태평이, 이 사실은 절대 밖에 새어나가면 안 돼요. 특히 최화영 쪽 사람들이 알면 큰일이에요. 최화영은 마대창 회장을 도구로 이용하기로 했어요.
마대창에게 정숙희의 존재를 알리되 핵심적인 사실은 철저히 숨기는 전략이었습니다. 마동석이 사랑했던 여자가 살아있다는 것, 지능이 퇴행한 상태로 반찬가게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까지만 보고하고 정숙희가 마동석의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은 절대로 언급하지 않는 거였어요. 최화영은 마대창 서재로 향했습니다. 아버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동석 씨가 살아계실 때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마대창의 손이 멈췄어요. 정숙희 말이냐? 최화영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그 여자가 살아있습니다. 기억이 돌아와서 드림그룹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요. 마대창의 입에서 나온 말은 최화영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어요. 그 여자를 직접 보겠다. 최화영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직접 만나보겠다는 말은 시나리오에 없던 전개였거든요. 최화영이 급히 말렸어요. 아버님, 직접 가시면 체면이 있으신데 반찬 가게까지 왕림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마대창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내 아들 일에 며느리가 간섭할 일이 아니야. 다음 날 아침 검은 세단 한 대가 반찬 가게 앞에 멈췄어요. 마대창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정숙희는 부엌에서 김치찌개에 두부를 넣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느낀 것인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대창과 정숙희의 눈이 마주친 순간 가게 안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정숙희는 마대창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마대창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러더니 한 발 다가와 마대창의 팔을 만졌습니다. 정숙희의 입에서 느리지만 또렷한 말이 흘러나왔어요. 동석이 아빠. 마대창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자신을 동석이 아빠라고 부른 거였습니다. 25년간 지능이 퇴행한 상태에서도 마동석의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건 정숙희가 마동석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를 증명하는 거였어요. 마대창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를 알아보는 건가? 정숙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동석이 아빠. 동석이 어디 갔어? 동석이 안 와. 마대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벽처럼 굳건하던 얼굴에 금이 가는 것이 보였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주름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마대창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어요. 카리스마 끝판왕이라 불리던 드림그룹 회장이 피도 눈물도 없다던 독재자가 반찬가게 부엌에서 정숙희의 손을 잡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마대창은 병원에 도착해 코마 상태로 누워있는 마서린의 병실로 들어갔어요. 마서린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방금 만나고 온 정숙희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마대창의 눈이 마서린의 이마에서 코로, 코에서 입으로, 입에서 턱선으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무언가를 겹쳐보는 표정이었어요. 마대창이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닮았어. 최화영은 정숙희를 직접 건드리지 않으면서 기억 회복을 막는 방법을 찾았어요. 이강혁은 정숙희를 치료하는 담당 의사에게 접근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퇴근하는 의사를 가로막고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선생님, 환자 정숙희의 약물을 변경해 주십시오. 의사가 경계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런 건 할 수 없습니다. 의사 윤리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이강혁은 두 번째 봉투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현금이 아니라 사진이었습니다. 의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강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논문 데이터 조작건, 학회에서 알면 면허가 어떻게 될까요? 의사는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정숙희의 치료약에 기억 억제 효과가 있는 성분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변화는 이틀 만에 나타났습니다. 정숙희가 별장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말을 잃었어요. 문장이 끊기고 단어가 흐려지고 결국 다시 어린아이의 말투로 돌아갔습니다. 오태평이 정숙희의 어깨를 잡으며 물었어요. 엄마, 아까 뭐라고 하려고 했어? 정숙희가 멍한 눈으로 오태평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배고파. 오태평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오태평이 강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엄마가 다시 나빠지고 있어.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갑자기 또 옛날로 돌아갔어. 강백호가 물었어요. 혹시 어머니가 새로운 약을 드시기 시작한 건 아니에요? 오태평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이틀 전에 병원에서 약을 바꿨어. 담당 의사가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서 약을 추가했는데 강백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 약 절대 더 먹이지 마세요. 강백호는 오태평에게서 약을 수거했어요. 약사 출신 지인에게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이틀 뒤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강백호가 결과서를 읽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처방전에 없는 성분이 검출된 거였어요. 기억 억제 효과가 있는 양리 성분이었습니다. 강백호는 담당 의사를 찾아갔어요. 병원 진료실에서 약물 분석 결과서를 내밀자 의사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의사는 오래 버티지 못했어요. 이강혁이 찾아와 협박했다는 사실, 거액의 현금과 논문 조작 약점을 들이밀었다는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강백호는 의사의 진술서를 확보했어요. 서명을 받고 변조된 약물 샘플과 처방 기록까지 모두 보존했습니다. 이것은 최화영의 증거인멸 시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약물이 중단되자 정숙희의 기억은 다시 빠르게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막혀있던 수문이 열린 것처럼 억눌려 있던 기억들이 거센 물결처럼 밀려왔어요. 첫째 날 정숙희는 별장의 방 구조를 기억해냈습니다. 둘째 날에는 출산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혼자서 아이를 낳은 일, 2명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놀라움. 셋째 날 정숙희의 기억은 가장 잔인한 밤으로 향했습니다. 정숙희가 오태평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그 여자가 왔어. 별장에 왔어. 예쁜 여자야. 근데 눈이 무서웠어. 정숙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아기를 가져갔어. 토끼를 가져갔어. 나는 울었어. 돌려달라고 울었어. 근데 안 돌려줬어. 오태평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정숙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절벽이었어. 더 못 갔어. 아기를 숨겼어. 상자 안에 숨겼어. 그리고 뛰었어. 오장미는 정숙희의 증언을 영상으로 녹화하기로 결정했어요.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숙희는 처음에 카메라를 신기한 듯 바라봤지만 오장미가 손을 잡아주자 금세 편안해졌어요. 오장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기억나는 거 편하게 이야기해. 정숙희가 오장미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별장에서 아이를 낳은 일, 최화영이 아이를 빼앗아간 일, 절벽에서 뛰어내린 일을 연결된 서사로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정숙희는 녹화 중에 처음으로 최화영의 이름을 또렷하게 말했어요. 최화영. 그 여자 이름은 최화영이야. 내 아기를 가져간 여자야.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카메라만 묵묵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25년 만에 기억을 되찾은 어머니의 증언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증언이 완성되자 누군가 최화영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어요. 모든 진실이 드러났으니 국민 앞에 사죄하라는 거였습니다. 최화영은 반발했어요. 나보고 사과하라고요? 그 눈빛은 여전히 오만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어요. 누군가 최화영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희 모녀가 한 짓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최화영과 마서린, 두 사람이 함께 꾸민 음모가 전부 드러난 거였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도 말 좀 해봐. 격앙된 목소리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더 큰 충격이 터졌어요. 누군가 마서린으로 행세하던 오장미를 보고 물었습니다. 오장미 씨 아니세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반박했어요. 우리 장미는 지금 병원에 있어요.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할 오장미와 똑같이 생긴 인물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 마서린님 왜 여기 있어? 그 순간 모든 사람의 입에서 같은 말이 터져나왔어요. 쌍둥이?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날, 검찰은 즉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강혁은 정숙희의 병원 앞에서 긴급 체포됐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이강혁의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하지만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최화영은 드림호텔 대표실에서 체포영장을 집행받았습니다. 검찰 수사관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최화영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최화영 씨, 유괴 및 상해,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최화영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최화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지만 순식간에 냉정을 되찾으며 말했어요. 변호사를 불러야겠는데요. 마대창 회장은 보안팀을 통해 최화영이 연행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모니터에서 최화영이 수갑을 차고 호텔 로비를 지나가는 장면이 재생됐어요. 마대창의 주먹이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마대창이 김비서에게 지시했어요. 최화영을 드림그룹에서 완전히 축출하게.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박탈하고 드림의 이름으로 된 모든 것을 회수해. 마대창은 모니터를 끄고 서재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25년간 며느리라고 믿었던 여자가 자신의 아들이 사랑한 여자의 아이를 훔쳤고 그 여자의 기억까지 약으로 지우려 했다는 사실. 마대창의 얼굴에 깊은 주름이 더 깊어졌어요. 정숙희는 기억이 돌아온 뒤 처음으로 마서린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오태평이 휠체어를 밀어줬고 오장미가 병실 문을 열어줬어요. 병실 안에는 마서린이 코마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정숙희는 휠체어에서 일어났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마서린의 침대 옆까지 걸어갔습니다. 한 발 한 발 25년 만에 빼앗겼던 아이에게 다가가는 어머니의 발걸음이었어요. 정숙희가 마서린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창백하지만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정숙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정숙희가 마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토끼야. 25년 전 별장에서 불렀던 이름이었어요. 쌍둥이 중 먼저 빼앗긴 아이에게 붙여줬던 태명이었습니다. 엄마 왔어. 엄마가 늦었지. 미안해. 정숙희의 눈물이 마서린의 손등 위로 떨어졌어요. 정숙희는 마서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이마에 갖다 댔습니다. 토끼야, 눈 떠. 엄마 여기 있어. 이제 안 놓을 거야. 오장미는 병실 문 앞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동생의 시간이었어요. 25년간 채화영이 빼앗아간 시간을 지금 이 순간이 조금이나마 되돌려주고 있었습니다. 마대창 회장이 뒤늦게 병실에 도착했어요. 마대창은 병실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정숙희가 마서린의 손을 잡고 자장가를 부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마대창은 한 발짝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정숙희가 고개를 돌려 마대창을 바라봤어요. 마대창은 정숙희의 눈을 마주 본 채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고 무거운 인사였어요. 정숙희가 마대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동석이 아빠, 울지 마. 마대창의 어깨가 떨렸어요. 이를 악물고 참아왔던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오장미가 병실 안으로 조용히 들어왔어요. 정숙희의 한쪽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희가 오장미를 보며 웃었어요. 장미야, 토끼 예쁘지? 오장미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토끼 예뻐. 세상에서 제일 예뻐. 병실 안에 네 사람의 울음소리가 조용히 번지고 있었어요. 정숙희와 마서린, 오장미와 마대창. 채화영이 25년간 갈라놓았던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처음으로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오후의 햇빛이 병실 안으로 길게 들어왔어요. 마서린의 얼굴 위로 따뜻한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눈을 뜨지 못한 마서린이었지만 엄마의 자장가와 언니의 손과 할아버지의 눈물이 마서린을 감싸고 있었어요.